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최근 뉴스보도에서 종종 접해보신 이름일 겁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해서 북한의 어떤 발사체를 두고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지식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이스칸데르가 무슨 미사일일 것 같긴 한데 저도 솔직히 스커드는 알아도 이스칸데르는 요즘 들어봤는데요. 이스칸데르 속 시원 이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그런 거 보니까 좀 러시아 쪽 같죠? 맞습니다. 네. 예, 러시아 미사일이고요. 네. 이제 2006년부터 실전 배치한 단거리 미국적 최신형인 탄도 미사일인데요. 근데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절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미국에 비해서 소련이 열세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공군력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럽 지역에 이제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또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하고 나토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핵미사일 이런 이제 개발에 상당히 한때 이제 신경을 썼죠. 근데 1980년대 중반에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핵 미사일을 폐기하는 이런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500km 미만의 그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주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INF 조약은 사거리 500에서 5,000km의 중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을 이 폐기를 결정한 조약인데 참고로 이거는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이에요. 바다에 배치된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계속 활용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간 이거에 따라서 이제 500km 미만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을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 탄생한 게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 기본형이 이스칸데르 M이라는 건데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지금 이거 발사되는 장면이고요. 원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발사 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 발사 차량이 있어요? 밑에. 거의 지옥이겠는데 저기는? 버틸 수 있나요 저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쏘는 경우도 있고 앞에 그 안에 이제 나름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걸 감안해서 네. 또 요새 보니까 교보제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서 미사일은 아까 미사일을 갖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여기서 불 한번 더 여기서 질러볼까요 여기서? 그 가공할 미사일인데 뭐죠? 좀 귀엽죠? 이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닌데요. 이것저것 다 핵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있고. 나름 이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72분의 1 스케일이거든요. 네. 제가 미사일.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인데 작으니까 좀 귀엽고 앙증맞아 보인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간 평상시에는 이 미사일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닫혀 있는데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이 미사일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지고 발사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기동성도 뛰어난 편이고요. 이 이스칸더란 이름이요. 이스칸더란 이름이 알렉산더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를 알렉산더의 아랍어 버전이 동유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러시아화된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할 때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름 자체도 상당히 포스가 있는 역사와 이걸 갖고 있는 이름이죠, 사실은. 이거를 정식 용어로 9K720
이스칸데르 M이라고 불리는데 이 나토에서 이제 코드네임이라고 별명을 붙이죠. 이게 SS-26 이 스톤이라는 이런 별명을 이제 갖고 있고요. 이 미사일은 길이가 9.3m, 직경은 0.92m. 그러니까 이게 약 1m가 안 되지만 이 스커드보다는 좀 두꺼운 그런 형태고요. 중량은 이제 3.8에서 4톤 정도. 탄두 중량이 이제 뭐 48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의 이제 재래식 폭약 탄두도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고폭탄, 뭐 관통탄 그리고 핵탄두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요. VH-70 핵탄두를 장착하는데 이거는 50킬로톤의 위력을 갖는 핵탄두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떨어진 거에 한 뭐 3배 정도 되는 그런 위력을 갖는 핵탄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죠. 예. 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줄줄이 뭐 또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귀한 게. 그렇죠. 얘만 뭐 움직이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네. 보통 이제 여단, 한 개 이스칸데르 여단이 발사 차량 12대, 그리고 미사일 장전 차량도 12대, 지휘 통제 차량 11대, 그리고 각종 지원 차량 14대 등 전부 51대로 구성이 되고요. 여단 하나가. 이스칸데르가 여단 단위로 배치되기 시작한 거는 2013년 6월부터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보통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이스칸데르 발사 차량을 130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앞서 설명해 주실 때 사거리 500km 미만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개발에 주력을 했고 나온 게 이거면 이제 탄도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아, 그럼 탄도 크루즈가 같이 가진 않겠죠?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네. 이 이스칸데르가 참 굉장히 논란이 대상이 된 게 이 탄도뿐 아니고 순항 미사일 버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탄도 미사일은 보통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퍼물스형 궤도를 그리면서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항 미사일은 일정 고도 보통 낮죠. 낮게는 수십 미터, 뭐 아니면 몇백 미터의 일정 고도를 쭉 수평으로 비행하다가 네. 목표물을 맞추는 이런 형태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스칸데르 M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이 순항 미사일 형태는 이스칸데르 K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태도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네. 약간 이제 길쭉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길쭉한 형태로 해서 돼 있는데 이 이스칸데르 K 경우는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3M14 그 순항 미사일을 지대지형으로 개조한 것이고 이 외형상 보면 하여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비슷하게 이거랑 생겼어요. 완전 다른 거죠? 이거랑 이름만 형태가 같이.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계열만 이제 같은 이스칸데르 계열일 뿐이지. ARGS-14라고 불리는 이제 탐색기도 이제 갖추고 있고 이 탄두 중량은 450kg 미만 정도로 추정이 돼서 아무래도 순항 미사일은 보통 이 탄도 미사일보다 위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M보다는 위력은 약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정확도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예. 뭐 탄도도 운영하고 뭐 순항 미사일도 운영하고 그러면 이거 뭐 웬만한 데 다 그 핵심적인 데는 다 이거 타겟팅이 되겠는데요. 다 이거 사정권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곳들은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요 빨간 점 지금 가운데 3개 조그만 점들 보이는 게 이제 러시아의 지금 미사일 기지들이 있는 곳이죠. 맨 위에는 칼리닝그라드고 중간에는 그 뭐 분쟁 얘기 많이 났던 크림반도고 그 밑에 이제 흐메이님이라는 지역인데 M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 경우에는 요 빨간 요만큼 이 K 순항 미사일은 사실상 이 큰 원 안을 다 덮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보시면 유럽 전역을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전역하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스칸데르 K가 사거리가 한 2,500km까지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훨씬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세 군데의 이 거점에서 사실은 유럽 전체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보시면 지금 약간 의아하신 게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위쪽이 원이 커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북쪽으로 갈수록 멀리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지도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특성상 북쪽이 이제 넓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리고 뭐 동심원으로 그걸 잘못 찍었나 했어요 저는. 예. 근데 사실은 동심원이 맞아요. 근데 지도상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위쪽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것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언제부터 배치된 겁니까? 최신판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2014년에 러시아군이 그 크림반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 그 서구권 미국이라든지 나토의 무력 개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핵 투발이 가능한 이스칸다르 M을 그 크림 반도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고, 또 최근에 더 이제 다시 관심을 끈 게 시리아 내전이에요. 아시다시피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참전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지원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의 흠메 이님 공군기지에 최소한 그 포대급 이스칸다르 부대를 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중에 이제 대대급 이상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아까 그 INF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INF를 파기하겠다,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실제로 탈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발단을 제공한 게 또 이스칸다르예요. 뭐냐면 아까 러시아가 이스칸다르를 개발한 게 INF 조약 때문에 개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미국이 INF를 탈퇴한 명분을 삼은 게 바로 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INF를 지키려면 사거리가 500km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00에서 5,000km 미사일을 개발 배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스칸다르 M이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 그다음 이스칸다르 K조차도 500km 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이스칸다르 M 이것도 한 6, 700 이상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칸다르 K는 아까 말씀드린 2,500km 이상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INF 조약을 어긴 거 아니냐. 우리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린 그다음에 뭐 이스칸다르 계속 배치하고 그러니까요. 그 M이나 K나 지금 다 러시아가 배치하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뭐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이 이제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작년 말에 예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INF, 우린 저거 IMF가 기억이 나서 우리 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 듣다 보면 그게 떠오르는데 이건 INF죠. N은 이제 뉴클리어 핵 무기의 약자고, 이 INF 조약 체결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87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죠, 미국은.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 당시에 고르비라고 불렸던 고르비랑 카페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시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고르비가 되게 인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걸 모르시는 세대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87년에 카페를 요 직후에. 예. 고1이어서 고르비가 소련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사람은 거의 역적 비슷하게 지금까지도 됐지만 그렇죠.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인기였죠. 어쨌든 이 두 분이 이제 체결을 한 게 INF 조약인데, 미국과 소련 양국이 사거리 500에서 5,000km 사이에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실험, 보유,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그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1991년까지 미국은 846발을 폐기를 했고, 소련은 훨씬 많은 1,846발을 폐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좀 불편했겠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그만큼 갖고 있었으니까 폐기를 한 거겠지만. 근데 이제 소련이 폐기해야 할 미사일 중에 오카라는 미사일, 오카-U, 또 9K76, 9K, 76 템프 S라는 이런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련 입장에서 정말 아까웠던 게 뭐냐면 이 오카라는 애예요. 얘는 당시에 최신 전력이었는데, 그러니까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미사일이었던 거죠. 협정 이전까지 소련은 이 오카만큼은 최대 사거리가 400km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이 아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500km는 충분히 되고 그 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 조약상 이렇게 주장을 또 하게 된 것이고, 이때 고르바초프가 미국과의 이제 화해 무드가 있는데 이제 불화를 막기 위해서 그냥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하기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개수도 많이 폐기를 했지. 그리고 최신 미사일도 거기 포함시켜서 폐기를 했지. 그렇죠. 이거 하여튼 소련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답답한 그런 협정이네요. 그렇겠죠.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미사일이고요. 걸프전 때 우리 이제 패트리어트 얘기하면 스커드 미사일 얘기 한참 했잖아요. 이 스커드 미사일을 세대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그런 미사일인데, 이 나토 별명으로 이제 SS-23 스파이더라는 이제 별명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이 1972년에 개발이 돼서 1980년부터 전력화가 됐던 이제 그런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게
스쿼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으니까 당연히 스쿼드보다는 명중률이 뛰어나겠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스쿼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액체 연료예요. 액체 연료는 뭡니까? 평상시에는 주입이 안 돼 있다가 발사 전에 이제 주입을 해야 되니까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발사 징후 뭐 이런 거에. 그 바꾸고 얘기하면 사전에 판별될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발사 징후가. 근데 이 옥화는 고체 연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즉각 쏴버릴 수 있으니까 기습적인 발사가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소련군 내부에서도 호평이었는데 언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딱 정치적으로 위해서 그래 그것도 포함시켜서 없애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소련군들 입장에서는 불만 많이 소위 크렘린에서 그렇게 네. 하라는데요. 네. 그거 아니에요 또. 위에서 통수권자가 하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카 이거 대신에 뭔가 좀 새로운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이스칸다르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공군력에서는 확실히 이제 소련이 열세거든요, 미국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전술 탄도 미사일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소련은 근데 붕괴가 됐잖아요. 네. 붕괴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INF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사거리 500km 미만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을 했던 것이고 일단 그 이스칸데르 M 그러니까는 탄도 미사일 요거는 이제 1993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그 결과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지상군용 다목적 모듈러 미사일 체계로 변경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을 하기로 하고 최초의 실험 발사 장면이 1996년에 러시아 TV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성공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뭐 TV에 나올 정도면. 근데 저희 오늘 그 부제가 도깨비 궤적 이스칸데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도 뭐 겹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잘 이렇게 피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궤적이 뭔가 신기해서 그럴 텐데 네. 그 부분 좀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나요?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자가 펜이라도 안 써가지고 펜을 여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큰 펜을 써본 적이 이거 없고 100번 넘게 했는데 네, 정말 기자 맞습니까? 이게 이제 고도고 거리라면 보통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400이다 그러면 보통 탄도미사일 최대 고도는 이 최대 비행거리의 이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km면 그러니까 100에서 130km죠. 이스칸다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꺾여요? 이거 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깨비 이거 종이 비행기가 나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400km 날아가도 고도가 한 40에서 50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막판에 튀어 올라가요. 이게 이제 풀업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8, 90도 각도로 떨어져요. 뭐가 문제냐면 보통 우리가 전에 패트리어트 시간에 다뤘지만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궤적을 그리니까 레이더로 참지해서 얘가 대충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몇 분 몇 초 뒤에는 이 정도 오겠구나 예상을 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완만하지만. 그러니까 낮은 고도면 고도가 낮을수록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지구가 공면이니까 레이더 전판이 직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와야 더 잡기가 쉽죠. 낮으면 그만큼 잡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힘들다.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뭐 이쯤에서 내가 쏴서 미사일 쏘면 맞출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놈이 갑자기 막판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풀업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 근데 한동안 북한이 요거는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4, 50보다는 좀 낮은 고도로 올라가는데 더 높은 걸로
혼동하실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북한이 그러면 이런 정말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있었는데 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북한 것도 이렇게 막판에 튀어나오른다. 이런 기동을 해서 우리가 레이더를 잡기 힘든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편신 탄도 비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스칸다르가 처음에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중에 하나가 이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하고는 좀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기까지 탄도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 약간 순항 미사일 비슷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도 플러스 순항 미사일이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제일 신기한 게 이 마지막 소위 말씀하신 풀업 기동 요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한 거죠? 거기서 다시 무슨 뭐 추진체가 뭐 다시 불이 붙어서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하고 올라갈 때 보통 이제 탄도미사일은 올라갈 때에서 연료를 다 쓴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중력으로 뉴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오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상하고 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쯤 되면은 이제 올라갈 때는 추진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날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공기의 압력,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글라이더, 아까 종이 비행기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비행기 던지면은 가다가 이게 마지막에 휙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실제로 기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는 사실은 유도 장치를 또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물론 뭐 GPS 유동 장치나 뭐 관성 항법 장치, 뭐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걸 쓰게 되지만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서는 이제 레이더 유도, 광학 유도 이런 것까지 써가지고 GPS 유도와 함께 이제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그 글로나스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꽤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새로 이런 포물선을 완전히 그리는 것과 달리.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목표, 그러니까 선박 이런 데에 대해서도 쏠 수가 있고 유도가 좀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또 유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칸데르 M형하고 E형 이런 거는 탄도미사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요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 러시아 이스칸다르는 이제 최대 비행 고도가 한 50km에서 6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북한이 쏜 것은 그동안 여러 발을 쐈는데 40km, 뭐 35km, 40km까지 낮춰서 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탐지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고, 이 40km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예요. 그러니까 최저 요격 고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상 그런 거지 실제로 요격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드로 요격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팩3 CRI, 그다음 한국군에도 팩3 CR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격 고도가 15에서 20km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떨어질 땐 15에서 20km 고도까지 거쳐서 내려오니까 이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팩3 CRI형이라는 게 있고, 국산 요격 미사일 우리 100일에 특집을 다뤘던 천궁을 개량한 천궁2 요격 미사일로 15에서 20km 요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고도가 낮다 보니까 레이더로 탐지할 시간이, 그러니까 요격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격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나름 기존에 있는 사드, 그다음 패트리어트의 이런 요격 고도의 어떤 틈새, 그 취약한 점을 노려서 지금 이 이스칸다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스칸다르가 뭐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이 가급적 레이더에 작게 탐지되게끔, 작게 탐지되면 요격도 그만큼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염두에 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련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피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패트리어트를 피할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레이더에 적게 탐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보면 스쿠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짧잖아요. 짧고
그다음에 짧은 것도 그 영향이 또 있겠군요. 그렇죠. 긴 아무래도 거보다는 면적이 탐지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짧다는 게 또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막판에 풀업 기동 이런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밋밋하죠. 밋밋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이 레이더에 이제 반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였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잘 뭐 이렇게 뭐 탐지가 잘 안 되고 뭐 어떤 이런 그 기술력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정확도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은 뭐 탐지가 되고 안 되고 좀 중요한 거 엉뚱한 데로 갈까?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일단 뭐 표적을 미사일에 입력한다는 거는 이제 정찰 위성이나 무인 정찰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광학이든지 뭐 레이더 영상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건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방식이 광학 시커가 이제 내장된 표적 영상 정보와 이미지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내장된 표적 영상 정보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이제 그림이 같은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제 이런 기술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일단 매칭을 해서 한번 시각적으로 한마디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다 이제 레이더 정보하고 적외선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적외선 시커까지 결합을 해서 이미지 매칭 기술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표적을 이제 완벽하게 거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체계 러시아의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명중률이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2m에서 7m 사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시면 되죠. 몇백 킬로 날아가는 게 그럼 파괴력은 어떻습니까? 그럼 뭐 어디 딱 떨어지면 그 뭐 반경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한 480kg 정도의 탄두를 네.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축구장 2배, 2배 정도의 면적을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속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탄이 수백 개의 많이, 자탄이 네. 뿌려져서 이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러시아의 이제 이스칸다르 자탄 중에 보면 집속탄 중에 보면 9N72 K1이라는 이제 제1형 집속탄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집속탄을 54발 탑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통 지상에 한 900m에서 1.4km 상공에서 쫙 퍼져가지고 보통 1kg의 자탄이 32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위력을 갖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2형 집속탄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성형 자각탄, 그러니까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성형 자각탄을 내장을 하는데 2cm 두께의 장갑 차량 상부를 격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2발 탑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발사 차량에. 네. 그러면 한 발 쏜 다음에 다시 다른 한 발 쏘는데 1분이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거의 연속적으로 발사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이제 여러 발이 날아오면 아무래도 또 요격하기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칸다르 M은 현재 탄도미사일 중에 요격하기 가장 어려운 미사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칸다르도 아까 말씀드린 풀업 기동이나 이 기술 자체도 아주 최첨단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튀어 올라갈 때 무슨 다시 엔진이 가동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관성에 멈추기 위해서 자세만 조정해서 올렸다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만큼 뭐겠어요?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의 속도가 원래 이스칸다르 최대 속도가 마하 6.9, 마하 6, 7 이상이 되는데 이 최종 단계의 속도는 마하 4 이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막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팩3나 아니면 천궁2 국산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엔진을 풀 가동을 하니까 빠른 거고요. 네.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풀업 기동부터는 엔진을 사실상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떨어질 때는 자유낙하를 하는 거거든요. 소위 자유낙하라는 거는 이제 저 물체의 형태가 어느 정도 공기의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유낙하 시에 물체의 형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속도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걸 넘어서려면 추진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할 때도
생각하면은 뭐 무한정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속도로 뭐 수천 킬로의 속도로 추락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한 300km 이상 별로 안 납니다. 또 추락할 때도. 그게 이제 그 터미널 벨로시티가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한계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쉽게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속도는 마하 4라고 해도 네. 그런 속도는 또 감사합니다. 아니고 해서 예, 분명히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전에 이게 다 쓰였으니까 뭐 그런 뭐 분석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남오세티아 조지아 전쟁에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2008년에 그 조지아 그루지아죠. 그루지아가 이제 남오세티아를 공격해서 이제 발발한 전쟁인데 러시아가 일단 개입을 하죠. 남오세티아를 지원을 해서 개입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그때 이제 개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러시아와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 간에 이제 전쟁이 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는 조지아의 도시 이제 포티하고 고리, 그다음에 바쿠스프사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등을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공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리라는 데는 조지아군 전차대대 기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칸다르를 쏴서 탄약고 무기고를 초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칸다르는 러시아 지상군이 거의 주요 이제 러시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군사령 비슷한 데를 군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칸다르를 배치해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무기 체계로 쓰고 있고요. 그 실제로 보면 2017년 5월에 이스칸다르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타지키스탄이라고 있죠, 중앙아시아에. 여기에 이제 두샨베에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 러시아군이 이스칸다르 포대를 신속하게 공수를 해서 이제 훈련에 투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도 이렇게 뭐 이스칸다르 이렇게 뭐 이렇게 참고한 네. 벤치마킹이 됐든 뭐 모방이 됐든 그런 미사일이 있죠. 네. 우리 군에 이제 현무2라고 있죠. 사거리가 300에서 최대 800km까지 되는 우리 군의 주력 핵심 이제 탄도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도 외형이 보면 이 이스칸다르 현무2도 이스칸다르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 이스칸다르 흡사하고 같은 뭐에서 태어난 뭐 형제다 배다른 형제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뭐 일부에서는 또 우리 현무2를 북한이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하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북한판 이스칸다르나 우리 현무2나 보면. 그래서 아마 북한의 경우도 러시아 이스칸다르 기술을 갖고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되고 우리 것도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스칸다르를 참고해서 개발한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한 게 이스칸다르 요격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사실 우리 현무2도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 요격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현무2의 경우 마찬가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죠. 신형 지대지 미사일 현무2. 예. 현무2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히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밝힐 필요 없겠죠. 뭐. 그렇죠. 일종의 비밀도 예. 필요하니까 사거리 300km급이 현무2A 그리고 500km급이 현무2B 그리고 사거리 800km급이 현무2C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지금 존재가 확인돼 있고요. 현무2는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용을 하고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하고 또 대량 응징 보복 뭐 유사시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핵심 전력으로 지금 자리가 잡고 있고 그리고 2017년 7월에 현무2A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같은 해 8월에 북한의 화성 12호 실거리 시험 발사 대응해서 실시간으로 또 현무2 미사일의 대응 사격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네. 러시아 갖고 있으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 이거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그렇죠. 쪽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까? 예. 미국이 이스칸다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미국 육군이 주로 쓰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은 에이테킹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고요. 최대 이제 3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이런 미사일이고 MLRS라고 불리는 단장 로켓 그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사거리가 이제 300km였는데 이거를 이제 발전시킨 거를 미국이 이제 PRSM이라고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INF 협정 파기에 따라서 이 PRSM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계속 미군이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원래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거를 함정 움직이는 함정도 땅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대함 미사일로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대함? 네. 뭐 배는 또 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게 아마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해군 전력이랑 해군 항공대, 대함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대함 탄도 미사일로 소위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를 자기들 바다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진출을 또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INF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은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500km 뭐 이상 5,000km 이하의 미사일들을 그냥 막 개발해 왔습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사거리 250km, 350km, 뭐 400, 600, 1000km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야, 250, 350, 400, 600, 1000. 야, 아주 그냥 옵션이 그냥 아주 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이 INF 조약을 파기한 게 러시아 때문이 아니고 사실 중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80년대 중반부터 서로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맘 놓고 미사일을 500에서 5000km 사이를 개발한 거예요. 한 최소한 6, 7, 6에서 7종류가 되고 그중에 이제 DF-21, 26은 뭐 한 1500에서 3000km 정도 떨어진 미국 항모전단 또 뭐 DF-26은 괌 같은 데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이니까 미국 입장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INF 조약을 파기한 것은 외형상은 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개발했다. 뭐 이런 걸 내세웠지만 본심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중 간에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앞으로 이 갈등과 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달 착륙의 시작은 미국과 소련의 무기 경쟁에서 출발하죠.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탄두 발사가 가능한 로켓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달 착륙을 서두르게 한 소련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Орбиту вокруг Земли. Первый в мире космический корабль «Спутник Восток» с человеком на борту. 폰 브라운, 헤르만 오베르트, 발터 도른베르거, 현대 로켓의 개척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십니까? 소련의 세르게이 코롤로프. 그는 위의 과학자들과 달리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이름 없는 과학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르게이 코롤로프는 1907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과 항공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모스크바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재능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1933년 구소련 최초 액체 연료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1938년 나날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코롤로프가 체포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코롤로프는 당시 소련이 원하던 무기가 아닌 민간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고의적 국고 낭비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그를 시기했던 과학자 발렌틴 글루시코가 고발한 거였습니다. 반동 문자로 몰린 코롤로프는
10년형을 선고받아 시베리아 수용소 굴라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치아를 모두 잃고 심장병까지 걸리게 되죠. 소련이 코롤료프와 과학자들을 가둬둔 동안 나치 독일은 V2 로켓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됐지만 미국과 소련 간 치열한 로켓 개발 전쟁이 시작되죠. 소련은 독일의 V2 로켓을 복제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이때 참여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코롤료프를 고발한 발렌틴 글루시코. 그는 이 개발에 꼭 필요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코롤료프. 그는 코롤료프의 사면을 상부에 요구합니다. 결국 코롤료프는 6년 만인 1944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V2 로켓을 개량한 R1 로켓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롤료프는 R1을 근거로 R2 로켓을 개발하는데요. R2 로켓은 V2 로켓보다 비행거리가 2배 이상 길었죠. 코롤료프의 재능은 로켓처럼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로켓 설계자로서 소련 대륙간 탄도탄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1953년 사거리 1200km에 달하는 R5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957년에는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R7 로켓을 개발했죠. 소련은 R7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롤료프는 우연히 서방신문을 읽게 됩니다. 미국이 국제지구관측년인 1957년과 58년 사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미국 정부가 예산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동안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하자고 제안합니다. 소련 정부는 그의 계획을 승인하긴 했지만 인공위성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지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1957년 10월 4일 코롤료프는 R7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우주로 꿋꿋이 쏘아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죠. 그럼에도 소련 내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쟁국인 소련이 먼저 우주 진입에 성공하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존심을 짓밟힌 미국,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미 항공우주국을 창설하는 등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이 아폴로 계획이었죠. 미국의 반응에 우쭐한 소련은 이 기세를 몰아갑니다. 1957년 11월 3일엔 개인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고 1958년 5월에는 스푸트니크 3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죠. 하지만 코롤료프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씁쓸함이었습니다. 위성 발사를 진두지휘했던 코롤료프는 사망할 때까지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 없는 과학자로 살아야 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수석 설계자였습니다. 축하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군중 속에 섞여 쓸쓸하게 박수를 보내야만 했죠. 소련은 그의 노벨상 수상 기회도 차단했습니다. 코롤료프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1966년 그는 병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 때문일까요? 먼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소련 붕괴 이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96년 7월 러시아는 그가 근무했던 모스크바 근교 도시에 코롤료프의 이름을 붙여줬죠. 소련이 코롤료프를 얼마나 빼앗기기 싫었으면 그렇게 꽁꽁 숨겨야 했을까요? 세르게이 코롤료프, 그가 우주에 띄운 꿈만큼이나 거대하고 귀중한 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작년에 갔었잖아요. 네. 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보러 간 건데 우주 센터에 갔었고 러시아의 로켓의 아버지라고 하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치올콥스키이고
원래 이제 굉장히 이른 시기에 로켓의 이론을 정립을 한 사람이고 아, 예. 그 다음이 이제 코롤요프인데 이 코롤요프는 정말로 베일에 쌓였었던 사람이 맞고요. 미국의 폰 브라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매체에다 소개가 되고 그때부터 영웅이었어요. 스타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그죠? 스타였죠. 네. 근데 코롤요프는 삶도 생활 자체도 어려웠지만 뭐 KGB의 윽박 지름을 계속 받아가면서 아, 대우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받으면서 뭐 당시에 아무튼 좀 부담이 많았다고 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물론 다 이제 개방이 돼 있고 정보가 그런 상태더라고요. 어쨌든 이 폰 브라운조차 코롤요프를 이제 만난 적도 없고 뭐 알지도 못했고 그럴 정도로 이제 베일에 쌓여 있어서 네. 어쨌든 간에 모르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코롤요프가 폰 브라운의 정말 숙적이자 맞수였던 거는 분명하죠. 네. 도깨비 궤적 이스칸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데뷔작이 있겠죠?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군에서 지금 그 이미 어느 정도 수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 특히 안보는 한치 허점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공격 기술이 나오면 더 나은 방어 기술이 나와야 되고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아, 그걸 잡는. 예, 계속 네. 이제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고 잡는 것도 진화를 하고. 네. 근데 역시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네. 가장 좋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상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외교로 통하는 거니까 계속 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거 러시아 거를 이거 만드신 건가요? 이거 러시아제인가요? 러시아제 프라모델?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거 저기 불법 아닌가요 이거? 제가 가까이 계신 분이 열심히 만들었다는 건 맞아요. 네. 그러게요.